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높아진 가을 하늘만큼이나 한반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북한이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 등을 대거 투입한 시위 비행을 하고 동서의 완충구역에 포탄을 날리는 포병 사격도 감행했습니다. 네,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남북의 창에선 첫 순서로 현재 긴박해진 한반도 상황과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최근 도발 상황을 정리한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전술 핵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지금부터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최근 북한이 거의 매일 도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도발도 우려되고 있고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 1월부터 계속 도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신형 전략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부터 해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또 장사정포 발사, 또 얼마 전에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추세를 보면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적으로 북한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렵고 또 실제 그 무기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김정은이 이제는 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물론 도발도 하고 그랬지만 도발 수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그널링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보였는데 최근에 일련의 이러한 시험 발사들을 보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 물론 북중 관계가 상당히 공고하게 형성은 돼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국면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성명 발표에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중 관계,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 정세적인 측면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한반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라는 게 아마 새롭게 보여지는 김정은의 어떤 대외 정책 기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넉 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고 또 이달 말에는 한미 공중 연합 훈련도 예정돼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핵항모도 참가했던 한미 연합 훈련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전략 자산들이 움직이면 그래도 북한이 좀 움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북 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 정도 도발 수위를 보이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왔어요. 그만해라, 자제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한 어떤 사전 조정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 전에 국가안보전략서 바이든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도 보여줬듯이 거의 북한은 거의 넌 이슈입니다. 바이든 정부에게 있어서 아무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김정은은
어떤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 어떤 북중 관계 강화 속에서 이러한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은 최근 이제 우리 군의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을 핑계 삼아서 포사격 훈련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동서의 완충구역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작 북한은 이 합의를 파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실제 파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시인하거나 선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러한 일련의 도발 국면의 책임은 다 북한이 뒤집어 써야 되니까. 실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한미 간의 연합훈련 그리고 한미일 간의 연합훈련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군사적인 시험 발사나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9.19 군사 합의가 위반되고는 있지만 자국이 그거를 위반하고 있다고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도발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시인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북한이 또 한 차례 이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9.19 군사 합의를 파괴하면서 핵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상당히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평화로운 핵보유국, 핵을 자위를 위해서만 쓰는 핵보유국, 국제사회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인식을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시인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놀랐던 기억들 다들 아마 생생하실 텐데 이런 일이 혹시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네. 물론 정책적으로 완전히 변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을 개발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지금 전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결국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북미 간의 어떤 핵군축, 상호 핵군축 회담, 즉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 너네 비핵화해라. 근데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이 됐는데 무슨 북한만 비핵화를 하느냐. 같이 하자. 미국도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할 때 북한도 같이 껴서 하면은 상호 핵군축 협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핵군축 협상을 위해서 지금은 나름대로의 도발 국면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2010년도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말씀하신 연평도 사태 이후에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확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한국 정부는 보복을 못했고 당시에 결국은 2011년 1월이었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를 하면서 남북한 간이 원하지 않는 군사회담과 비핵화 회담에 끌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재차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대화 국면으로 돌입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계속해서 북한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핵실험도 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핵실험을 했는데 중국이 또 한 차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주고 미국은 아무런 관심을 북한한테 안 주고 그럼 북한은 도발 수위를 또 높일 수밖에 없어요. 국지 도발 가능성이 저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북한이나
관련국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리스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북한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저희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포병 사격 전에 북한이 이제 여러 차례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전술핵 운용 능력을 시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위협적인 발언도 나왔었잖아요. 유사시에 북한이 실제 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전술핵, 저위력 핵무기라고도 불리고 실제 이것이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푸틴이 여기에 대해서 사용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이미 러시아가 전술핵 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보 전략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미 미국도 소위 저위력 전술 핵무기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가지 삼축 전술 핵무기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사용 가능할 것이냐, 러시아도 사용 가능할 것이냐, 또 북한 김정은도 사용 가능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어떤 전문가들하고도 저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회의도 해봤는데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물론 아무 국가에게 해가 안 되는 지역, 즉 공해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투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인명살상이 나지 않더라도 한국의 영해 지역이나 한국의 영토 지역, 산악지대 같은데 저위력 전술 핵무기를 투하했을 경우에 물론 낙진 효과도 있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인명살상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가만 내버려 두면 소위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밝혀왔던 국제적인 핵 정책이라든지 또 NPT 체제 그리고 동맹국들이 동맹국의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패권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용이고 억지를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실제 사용 가능성은 그래도 상당히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화제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감행한 포사격 도발은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당대회 기간에 전개됐다는 점이 그 특징인데요. 중국 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준비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途，但绝不承诺放弃使命，把持。 We support the One China policy. We support all that we've done in the past. But that does not mean use force to take over Taiwan.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오늘 폐막이죠, 교수님?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집권이 이뤄지는 만큼 세계가 주목했고 북한도 좀 발빠르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18일이죠. 중국 당대회 3일차인 18일에 북한이 대규모 포병 사격을 감행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되는 이런 중국 당대회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북한이 이젠 중국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중국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상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그냥 용인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2013년도에 그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임기 시작 한 달 전에 당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었어요. 2013년은 아시겠지만 오바마 정부 시기였고 2009년,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중 관계가 협력 분위기였고 오히려 국력이 쇠락하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던 미국은 중국에게 협력을 요구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 요인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였어요. 미국의 개입이라든지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전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 시진핑은 제3차 핵실험을 했던 북한과 사이를 끊고 제재 조치를 하고 외교 관계를 다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든 핵실험을 하든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완충 지역이 지금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미사일 개발을 했어도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국면에서 같이 국제사회의 입장을 하지 않고 대북 비토권을 행사했던 게 지금 중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진핑 입장에서는 물론 그 국내적인 사면임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게 지금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 국면을 이어가더라도 시진핑은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다음 달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부터 미국 중간 선거사에 뭔가 큰 도발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간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중간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는 상당히 재밌는 게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민주공화 양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공화 민주 간의 중간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터진 낙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소위 그 인프라 구축이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이 얼마나 반대하느냐. 즉 상당히 많은 그 이슈가 국내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도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주목은 하겠지만 과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 이슈는 미국의 외교 정책 리스트에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중요했던 아프간에서도 발을 뺐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미국은 참여를 하질 않았습니다. 북한 이슈는 거의 이슈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선거라는 그 미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하나의 중요한 정치 행사로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중간 선거 기간에 도발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인 거예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실 북한이 이제 최근 여러 차례 도발을 해도 별로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SS만 봐도 북한은 3번 정도 언급이 됐는데 그것도 원론적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전략적 인내 그 정책이 계속 한 2.0 단계로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입장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미국에서 발표된 국방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국가안보전략서고 국방전략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조지 부시 정부 때 나온 국방전략의 내용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1개의 전쟁 수행과 나머지 하나에서는 억지적 투사로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1개의 전쟁만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1개의 전쟁만 수행할 수 있는 의지밖에 없고 그러할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바마 정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개의 전쟁이라는 건 대만 해협입니다. 아프간에서도 발을 뺐고 우크라이나전에도 개입할 의지와 능력이 이제는 미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안보전략서에서 그 이전에 나왔던 트럼프 정부 때 나왔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위협을 같이 동등한 위협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뭐 러시아가 상당히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고 있는 도전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국이라는 도전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미국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을 실험한들 과연 그게 바이든 정부의 눈에 들어오겠느냐. 거의 지금 북한은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 미국이 이 북한 문제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하는 이 중국 견제 포위망에 우리를 적극 동참시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노력들이 뭐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좀 해결하는 돌파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과거에 북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해왔느냐를 살펴보면 뭐 한국 정부에 따라서 어느 정부는 대화 국면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어느 정부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억지력 강화와 제재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양 정책이 뭐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되풀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정부 때 평화 프로세스를 하고 결국은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국면에서 한국 국민들의 10명 중에 9명은 북한이 비핵화 안 할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북한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고 우크라이나가 냉전 끝나고 핵을 다 포기한 다음에 지금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저렇게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과연 김정은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이러한 국면에서는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중요시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게 1차적인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도발 그리고 예상되는 북한 핵실험 같은 것들이 이게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998년도에 대포동 시험 발사 때 일본 열도를 넘어갔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고 또 미국의 문제고 미일 동맹의 문제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라는 그 타겟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인데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을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의 미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의 안보 불안감, 한국의 안보 불안감 또 이 동북아 지형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면을 봤을 때는 한미일 안보 협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제 고도화시키다가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미국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짐짓 고개를 좀 돌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전력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평택기지라든지 뭐 오산 공군기지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지금 28,500명의 주한미군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들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억지력은 상당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 즉 미국이 중국만
압박을 넣으려고 하고 대만 해협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는데도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미국이 과거의 미국인가에 대한 질문. 즉 미국이 과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인가.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동맹국들, 즉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억지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많은 동맹국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억지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과연 한국에게 충분히 억지력을 행사해 주겠는가 하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그 둘 사이에 지금 간극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은 우리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군사력과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닌 것 같다. 불안하다. 북한 봐라. 계속 무기 개발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위력 전술핵 무기까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연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능한 확장 억지 제공책이냐 고민을 해보면 실제 그 냉전이 끝나고 91년도 한반도 그 비핵화 공동선언 당시에 미국이 그 프레지던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고 한국에서 전술핵을 다 빼갔습니다. 그때 빼가면서 미국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핵무기를 갖다 놓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 문제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핵을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뭐 그 지역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불필요한 어떤 핵 경쟁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러한 우려도 있지만 실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한 번 한국 영토에 핵을 갖다 놓고 관리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국 영토에 실제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는 미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뭐 이거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나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보이지 않는 한반도 주위를 선회하는 그 잠수함에다가 토마호크 핵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상시 순환 배치식으로 잠수함에 배치하는 건 어떠냐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한미 당국 사이에 뭐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도발에 맞서서 우리의 전력 증강도 불가피할 텐데요. 이런 군비 증강 경쟁이 안보를 담보하지 못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도 또 우려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대화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뭐 관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게 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담대한 구상에는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단계,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 완전한 비핵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광물과 한국의 식량의 맞교환 프로그램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에 편입시키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냥 단편적으로 그리고 뭐 한시적으로 북한에게 뭐 중유를 제공을 한다, 식량을 제공을 한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국제 경제 체제에 편입시켜서 하나의 경제적인 플레이어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연 북한이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국제 정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패를 했고 이제 북한 김정은은 미국도 못 믿겠다, 한국도 못 믿겠다. 이제는 경제 위기를 국내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는 군사 강국의 대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남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외교 정책 노선의 변화를 완전하게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력이 점점 더 디클라인하는 쇠락하는 상황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연 북한이 어떤 유인책이든 과연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중국이 좀 정상화돼야 되고 3년임하고 어느 정도 시진핑이 북한 한반도 문제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상황 와야 되고 아마 내년 초반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한국 정부도 지금 어떤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벗어나서 위기의 고조를 넘어서서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와야 되고 이러한 시기가 좀 더 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도발 국면을 조금 지나가서 뭔가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뭐 남북한 간에 아니면 북미 간에 또 다른 협상의 국면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기 말씀하시니까 이제 북한도 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내년 봄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이제 미국의 다음 이제 대선 상황을 이제 주시하다가 북한도 결국은 뭐 대화에 나설 가능성 이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쯤 되면? 물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국면을 보면 바이든이 아직까지 뭐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은 아직 없어요. 근데 뭐 나오는 얘기들은 아직까지 바이든과 트럼프 대결 국면을 조사를 해보면 비등비등합니다. 뭐 민주당 지지하는 자들은 뭐 바이든이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대선 캠페인에 들어갔을 때 그 대선 캠페인이라고 하는 아주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과정들을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다 밟을 수 있겠느냐. 나이도 많고 또 유세하다가 또 헛소리도 할 수 있고 또 하다가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이 했던 것처럼 비틀비틀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새가 벌어지게 되면은 지지율은 급속하게 트럼프 쪽으로 쏠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뭐 대선 국면이나 정치 쪽을 많이 다루는 분들의 의견은 바이든은 그렇기 때문에 재선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상당히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 바이든 이외에 민주당의 뚜렷한 뚜렷한 주자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공화당을 보면 뭐 트럼프 후보가 나올 것 같지만 또 하나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가 상당히 유력하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한 차례의 싱가포르 회담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어떤 지형 그리고 북미 회담 가능성 여부도 상당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김현욱 교수와 함께한 한반도 진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